철 76년 조선의 궁궐 한가운데 새로 즉위한 24살의 젊은 왕 정조는 즉위식의 여운이차에 가시기도 전에 단 한 명의 여인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이름은 숙계문 씨, 슈핀원 씨. 할아버지 영조의 후궁이자 아버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 정조는 왕이 되자마자 그녀를 궁에서 내쫓고 마침내 사약시 야오스를 내렸다. 이것은 단순한 처형이 아니었다. 그것은 24년 동안 어린 아들의 가슴에 골마온 피의 복수극의 시작이었다. 정재계 문씨는 단순한 궁중의 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가문의 비극, 한 시대의 상처, 그리고 한 아들의 트라우마 그 자체였다. 철 76년 3월 10일 영조가 52년의 치세를 마치고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경복궁은 침묵으로 뒤덮였다. 수십 년 동안 조선을 통치했던 노왕이 떠나자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다. 새 왕 정조는 조용히 붓을 들었다. 즉위 22일 만에 일 첫 번째 왕명, 왕밍은 바로 문 씨의 폐출이었다. 숙계문 씨의 자코주의 하오를 삭탈하라. 그녀를 궁 밖으로 내치고 다시는 궁궐의 문턱을 밟지 못하게 하라. 명이 떨어지자 궁궐은 술렁였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왕위에 오른 지 보름 남짓한 젊은 군주가 할아버지의 총애를 받던 후궁에게 직접 칼을 겨눈 것이다. 그녀는 한때 영조의 마음을 사로잡고 궁궐을 호령하던 여인이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왕의 한마디로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문 씨를 쫓아낸 이유가 무엇인가? 왕실의 예의를 거슬러가며 그렇게 서둘러야 할 일인가? 그러나 정조의 결심은 단호했다. 그의 얼굴엔 분노도 미움도 없었다. 오히려 오래된 짐을 내려놓는 듯한 냉정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 치밀한 군주였고 그의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이성으로 설계된 정의의 집행이었다. 그날 밤 정조는 혼자 창덕궁의 서쪽들을 거닐었다. 달빛이 담장 위로 흘러내리고 바람이 고요히 흔들렸다. 그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기억만이 떠올랐다. 11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던 그날의 기억이었다. 정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봐버렸다. 궁궐 안의 피비린내, 신하들의 변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밤마다 참았던 울음소리까지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였다. 문씨. 그녀는 아버지를 모함했고 그녀는 왕의 귀에 독처럼 속삭였다. 그녀는 웃으며 사도세자의 죽음을 바라봤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뒤에도 여전히 궁궐의 중심에 앉아 있었다.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사람들을 조롱하며 세상을 비웃었다. 정조의 기억 속 문씨는 늘 붉은 달령을 입고 있었다. 붉은 옷자락이 스치는 소리마다 아버지의 비명이 들려왔다. 그녀가 웃을 때마다 그는 뒤주의 뚜껑이 닫히던 그날의 소리를 떠올렸다. 시간이 지나도 그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의 과거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자마자 그녀를 처단했다. 그것은 복수였고 동시에 정화 징화였다. 썩은 고름을 도려내듯 조선의 왕실에서 가장 어두운 흔적을 지워내는 의식이었다. 하지만 정조는 끝까지 품위를 지켰다. 그는 그녀를 단칼에 죽이지 않았다. 먼저 자코를 빼앗고 이름을 지웠다. 숙계 슈핀라는 존호 대신 단지 문녀 웬누라 부르게 했다. 그녀를 후궁에서 다시 평민으로 영조의 사랑받던 여인에서 조선의 죄인으로 끌어내린 것이다. 그리고 교지를 내렸다. 그 교지의 문장마다 억눌린 분노와 냉철한 정의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는 신하의 도리를 무너뜨리고 부자 간의 인륜을 끊었으며
궁궐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불안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 그날 저녁 궁궐의 문이 닫히자 조용히 눈 내리듯 바람이 불었다. 문 씨의 처소에서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꺼졌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영조의 품에 안겨 웃던 날이 자신의 오빠 문성국과 함께 권세를 휘두르던 날이 모두 한순간의 꿈이었음을. 정조는 멀리서 그 불빛이 사라지는 걸 지켜봤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야 아버지께 조금은 면목이 서겠습니까? 하지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궁궐의 하늘엔 여전히 사도세자의 그림자가 떠 있었다. 그날 밤 젊은 왕은 알았다. 이 복수는 단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시대의 부패와 탐욕, 그리고 왕실을 병들게 했던 모든 어둠을 향한 심판이었다. 그의 복수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리고 조선의 역사는 그날 이후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철제 51년 겨울 창경궁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 그해 11월 영조의 맏며느리이자 사도세자의 형수인 현빈 조씨가 세상을 떠났다. 궁궐은 깊은 슬픔에 잠겼고 영조는 친히 빈전 빈디안에 나와 곡을 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 비통함의 자리에 역사는 전혀 다른 파문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날 빈전을 지키던 한 궁녀가 있었다. 이름은 문씨 웬씨. 본래 별감 문성국의 여동생으로 그저 조용히 시중을 들던 젊은 궁녀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운명은 그날 한 왕의 시선을 그녀에게로 이끌었다. 영조의 눈길이 잠시 머문 순간 조선의 왕실은 서서히 균열을 잃기 시작했다. 왕은 그날 밤 이후로 문씨를 잊지 못했다. 며느리의 상중상종이라는 금기를 깨고 영조는 문씨를 불러들여 승은을 내렸다. 그녀의 인생은 그날 이후 완전히 바뀌었다. 문씨는 조용하고 단아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묘한 야심의 비찬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예를 알고 말을 아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었다. 영조는 그녀에게서 오랜 외로움의 위안을 느꼈고 궁궐의 질서는 그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문씨의 후궁 책봉은 조정 전체에 파문을 일으켰다. 1153년 영조는 그녀를 정식으로 숙빈 슈핀으로 봉하려 했다. 그러나 승지 윤광희가 예법에 어긋난다. 며 왕명을 거부했다. 영조는 노기를 띠며 그를 내쫓고 다른 승지를 시켜 명을 집행시켰다. 그날 이후 궁궐 안팎의 사람들은 속삭였다. 왕의 마음이 한 궁녀에게로 기울었다. 나라의 예가 무너지고 있다. 하지만 영조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에게 옷을 하사하고 새로운 처소를 마련해 주었다. 그 처소는 다름 아닌 죽은 며느리 현빈 조씨의 방이었다. 그 순간 조선의 예법과 윤리가 무너졌다. 조정의 대신들이 말리지도 못한 채 하늘의 질서가 무너지는 광경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사도세자는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20살의 청년 왕위의 후계자.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동시에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의 마음속엔 설명할 수 없는 몸 열감과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자신의 형수가 죽은 상중에 그 형수를 모시던 궁녀가 새로 들어와 아버지의 여인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불쾌함이 아니라 왕실의 도덕이 붕괴된 상징이었다. 그날 이후 사도세자는 문씨를 결코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가 미소를 지을 때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아버지의 곁을 맴돌았고 그녀의 그림자는 점점 왕실의 중심으로 뻗어갔다. 1754년 문씨는 영조의 딸 화령공주를 낳았고 이듬해에는 또 한 명의 딸 화의용주를 낳았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후궁이 아니라
왕의 자식을 둔 여인이 되었다. 그녀의 권세는 궁궐의 중심을 흔들기 시작했다. 문씨의 오라비 문성국은 자매의 총애를 발판으로 권력을 잡았다. 그는 내관들과 내통하며 동궁의 일을 엿보았고 사도세자의 언행을 세세히 보고했다. 사소한 말실수도 조그만 감정의 동요도 모두 문씨의 귀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영조에게 고해 바쳤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는 독이 있었다. 그녀는 사도세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심지어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보고했다. 영조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하지만 매일같이 들려오는 고자질에 점차 마음이 흔들렸다.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아들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무너졌다. 그리고 그 틈새를 파고든 것은 다름 아닌 문씨였다. 해경궁 홍씨는 훗날 한중록 센종르 아래에서 이렇게 기록했다. 요녀와 간적이라 여우 같은 여인과 간사한 역적이 궁궐을 어지럽혔다. 그녀의 분노는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그녀는 직접 그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모가 사도세자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알고 있었다. 문씨 남매는 사도세자와 영조 사이를 이간시켰고 그 결과 조선 왕실의 중심은 점점 균열을 잃기 시작했다. 758년경 문씨의 권세는 이미 절정에 달했다. 왕의 총애는 여전했고 그녀의 한마디면 신하들의 운명이 바뀌었다. 사도세자조차 그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조선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영원히 왕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믿었고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몰랐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한 아이의 마음속에서 복수의 대상담으로 새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 아이는 훗날 왕이 될 정조였다. 그리고 그는 자라서 그녀를 반드시 심판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1762년 7월 한여름의 창덕궁. 숨막히는 더위 속에 사람들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궁궐 깊은 곳 뒤주 애비구이 하나가 처소 앞에 놓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 사도세자, 시 다오 시지가 갇혀 있었다. 그를 가둔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영조 잉수간이었다. 왕이 아들을 죽이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의 하늘은 푸르지 않았다. 구름은 낮게 깔려 있었고 공기는 이상하리만큼 정적이었다. 아무도 감히 입을 열지 못했다. 왕의 명이 떨어진 순간 모든 신하는 얼어붙은 돌상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궁궐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스쳤다. 그 웃음의 조에는 숙계문씨 슈핑웬 씨아였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영조 곁에 앉아 있었다. 눈썹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 마치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 그녀의 손가락은 조용히 부채를 접고 펼쳤다. 그리고 그 속삭임은 마치 독처럼 왕의 귓가를 스쳤다. 전하세자가 이미 역심을 품었다 하옵니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마음속 마지막 믿음을 무너뜨렸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던 그날 새손 이산 정조예은 11살이었다. 그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품에서 그 모든 광경을 들었다, 느꼈다, 기억했다. 아버지가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그의 손은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위로하지 않았다. 모두가 두려워했고 모두가 침묵했다. 그는 그때 알았다. 궁궐이란 사랑이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권력이란 가장 잔인한 칼날이라는 것을. 뒤주 속의 사도세자는 8날을 버텼다. 비명조차 내지 못한 채 더위와 굶주림 속에서 천천히 숨이 끊어졌다. 그날 새벽 궁궐의 종이 울렸다. 왕은 아무 말 없이 붓을 들었고 세자를 장사 지내되 왕릉의 예를 따르지 말라 명했다.
아버지의 죽음을 눈으로 본 어린 왕손, 그는 그날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언젠가 이 일을 일으킨 자들을 기억하리라. 그의 가슴 속에는 두 개의 이름투이 새겨졌다. 하나는 자신을 낳은 조선의 왕 영조,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여인 문씨. 해경궁 홍씨는 나중에 한중록에서 이렇게 적었다. 문씨는 부자간의 정을 끄는 요부여 궁궐의 평화를 무너뜨린 간적이었다. 그녀의 기록은 단지 감정의 폭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 현장을 봤다. 문씨 남매가 사도세자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꼬투리 잡아 영조에게 고했고 왕은 그 말을 믿었다. 문씨가 올린 보고서마다 사도세자의 인격은 조금씩 훼손되고 있었다. 사소한 짜증도 역심, 사소한 실수도 반역으로 변했다. 그녀는 궁중의 모든 시선을 이용해 사람들의 입과 귀를 장악했다. 정조는 그때부터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 밤마다 그는 뒤주를 보았다. 그 안에서 아버지가 자신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사나, 살아남아라.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는 이불을 움켜쥐고 울었다. 문씨의 이름이 입에 오를 때마다 그의 눈은 차가워졌다. 그녀가 살아있는 한 그의 아버지는 죽음에서 해방되지 못할 것이었다. 시간이 흘러 문씨는 여전히 왕의 곁에 있었다. 사도세자는 죽었고 그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는 침묵 속에 살았다. 그동안 문씨는 더 큰 권세를 누렸다. 사도세자가 없어진 자리를 대신해 그녀의 가족 문성국이 조정의 실권을 쥐었다. 그녀는 궁녀에서 시작해 정의품 숙빈 수핀의 자리에 올랐다. 그녀를 막을 자는 없었다. 심지어 영조의 정실조차 그녀를 피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균형을 맞춘다. 그녀가 얻은 사랑은 너무 크고 그녀가 쌓은 죄는 너무 무거웠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만든 피의 사슬이 언젠가 자신을 올가맬 것이라는 것을. 그녀의 이름을 가슴속에 새긴 그 어린 왕손, 이제 곧 조선의 왕이 될 사내가 그녀의 심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정조의 복수는 이미 그날 뒤주가 다치던 그 순간에 시작된 것이었다. 천실 76년 봄새 왕의 즉위식이 끝난 지 불과 20날. 경복궁의 문 앞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젊은 왕, 정조, 생수소트는 한 줄의 교지를 내렸다. 숙계문 씨의 자코를 삭탈하라. 그녀의 집안을 죄인으로 삼고 궁 밖으로 내쫓으라. 그날 조선의 궁궐은 단숨에 뒤집혔다. 영조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후궁 왕실의 실세로 군림하던 여인이 하루아침에 역적의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먼저 문 씨의 이름을 지웠다. 숙계 슈핀라는 존호 대신 문녀 웬느라 부르게 했다. 그녀를 다시 궁녀의 신분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폐출이 아니라 존재의 말소였다. 다음은 가족이었다. 그녀의 오빠 문성국은 노비로 강등되었고 어머니는 제주도로 유배되어 관노가 되었다. 조선 왕실의 가장 화려했던 가문이 하루아침에 하층민의 운명 스스로 내던져졌다. 조정의 대신들은 분노보다 경악했다. 누구도 감히 숙계문 씨를 손댈 수 없다고 여겼지만 정조는 단호했다. 그의 붓끝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궁궐의 도리를 무너뜨렸으니 하늘이 보아도 용서치 못할 죄다. 그의 음성은 냉철했지만 그 속에는 피의 기억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억눌렀다. 복수는 분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 포장된 숙명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궁궐의 담장 너머 문씨는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왕의 여인으로서 평생 누렸던 화려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처소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시녀들은 흩어졌고 문성국의 종들도 잡혀갔다. 밤마다 문씨는 불 꺼진 궁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영감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고 믿지 않았다. 자신이 한 일은 모두 왕을 위한 것이었다고 스스로 위안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녀를 요브, 야오프라 불렀다. 사도세자의 원수 조선을 어지럽힌 악녀. 정조는 아버지의 국상을 마친 뒤 마침내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1876년 8월 10일 숙계문 씨에게 사약 시야를 내리라. 그날 조정의 모든 대신이 머리를 숙였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 했다. 하지만 정조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복수임을. 문 씨는 그날 흰 옷을 입고 앉았다. 그녀 앞에는 작은 청동잔이 놓였다. 그 잔 속에 맑은 액체가 햇빛에 반짝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잔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이 손으로 왕의 술을 따랐는데 이제는 이 손으로 내 죽음을 따르네. 그녀는 천천히 잔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궐의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곳에는 영조의 미소도 화려한 권세도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고 눈가엔 후회의 빛이 어렸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그녀는 잔을 입에 대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날 저녁 바람이 경복궁을 스쳤다. 정조는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누군가 문 씨가 죽었다고 아뢰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뜰 위에 내려앉고 한밤의 바람이 궁궐의 문풍지를 흔들었다. 아버지, 이제 그 여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의 분노도 함께 사라졌을까요?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평화는 오지 않았다. 숙계문 씨의 죽음은 단순한 한 여인의 종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어두운 시대가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권세는 무너졌고 그녀의 이름은 역사책 속에서 악녀로 남았다. 하지만 정조는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의 죽음으로도 결코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었다. 그것은 한 아들이 아버지를 잃은 고통, 그리고 한 왕이 인간으로서 느낀 끝없는 외로움이었다. 그날 밤 정조는 조용히 속삭였다. 복수는 끝났지만 용서는 아직 멀구나. 그리고 그는 천천히 붓을 들어 문 씨의 이름 옆에 단 세 글자를 남겼다. 공정대왕 원수처결 공징다 왕윤 초주죄. 조선의 왕이자 한 인간의 마지막 증언이었다. 문 씨가 사약을 받은 지 며칠 후 궁궐의 정원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꽃은 여전히 피었지만 그 색이 어딘가 흐릿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 그녀의 처소는 이미 비어 있었다. 한때 왕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그곳은 이제 바람만이 드나드는 폐허가 되었다. 모든 장식은 걷어지고 비단 이불은 거두어졌다. 그녀의 이름은 왕실 기록에서 삭제되었고 단지 한 줄만 남았다. 사도세자의 원수 숙계문 씨 사사 시씨. 정조는 그 소식을 들은 날 밤 홀로 승하한 영조의 초상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은 허전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시겠습니까? 하지만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숙계문 씨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다. 문성국은 노비로 전락해 이름도 버리고 살았다. 문 씨의 어머니는 제주도의 관노가 되었고 사위들까지 모두 벌을 받았다. 왕실의 가장 화려한 별이던 가문이 한순간에 재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두 딸만큼은 지켜주었다. 그 아이들은 죄가 없다. 그들은 어머니의 음모 속에 휩쓸린 어린 생명이었을 뿐이다. 그의 결정은 냉정한 복수 속에서도 한 인간으로서의 자비를 보여주었다. 그 자비가 아니었다면 조선 왕실의 피마저 더럽혀졌을 것이다. 그 후 수십 년이 흘렀다.
화령공주는 어머니의 죄로 궁에 들어오지 못했지만 평민처럼 조용히 살며 69세까지 생을 이어갔다. 그녀의 긴 생은 어쩌면 왕실이 남긴 마지막 속죄였을지도 모른다. 정조 역시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악은 반드시 그 끝을 맞이한다. 그러나 복수는 결코 마음을 치유하지 못한다. 그는 숙계문 씨의 죽음으로 조선의 질서를 바로 세웠지만 그의 내면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그림자가 남았다. 역사는 그녀를 요녀, 야오누, 악녀 이에누로 기록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궁궐을 혼란에 빠뜨린 여인으로 남았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 또한 한 시대를 살아간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미천한 궁녀에서 시작해 왕의 후궁, 그리고 정의품 수기까지 올랐다. 그것은 당시로서는 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기적은 야망과 권력 그리고 탐욕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문 씨의 비극은 개인의 몰락을 넘어 조선 후기의 정치적 혼란을 상징한다. 그녀의 존재는 단지 한 여인의 죄가 아니라 당파 싸움과 왕실의 불안, 그리고 권력의 부패가 낳은 결과였다. 그녀의 죽음 이후 정조는 새로운 질서를 세웠다. 그는 노론과의 협력을 재정비하고 조정을 개혁하며 왕권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작점에는 한 아이의 눈물, 그리고 한 여인의 죽음이 있었다. 숙계문 씨는 죽었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지금도 살아있다. 후대의 기록과 소설 드라마 속에서 그녀는 늘 악의 상징으로 등장한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그녀의 야망은 시대가 낳은 것이었고, 그녀의 몰락은 그 시대의 업보였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악행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복수는 언제나 상처 위에 피어난 또 다른 고통일 뿐이다. 정조는 왕으로서 정의를 세웠지만 아들로서는 평화를 얻지 못했다. 그의 복수는 나라를 구했으나 그의 마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 그녀의 죽음은 단지 한 여인의 종말이 아니라 조선의 인간사 렌젠시가 남긴 깊은 물음이었다. 사람은 권력을 위해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가? 용서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그리고 복수는 과연 구원을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물음은 2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메아리 친다. 숙계문 씨, 당신의 이름은 악으로 남았지만 그 속에는 시대의 눈물과 인간의 어리석음이 있었다. 역사는 그렇게 한 사람의 죄와 한 사람의 복수를 끝없는 교훈으로 남겼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조선의 가장 뜨거운 복수극, 그 끝에서 울려 퍼지는 한마디. 권력은 지나가지만 역사의 심판은 영원하다.